많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1.2도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원석현이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대체 공휴일법, 그러니까 공휴일이 주말 혹은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 휴일을 적용하는 법 제정안이 오늘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휴일이 늘어나는 것을 반기지 않을 직장인은 거의 없겠지만 재계에선 벌써부터 인건비 부담, 생산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노동계 역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한 논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아서 근로 여건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생기곤 하는데요. 해고가 자유롭고 법정 수당을 줄 의무도 없으며 업체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안전보건교육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도 빠져 있습니다. 물론 기업이 어려움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는 계속 무시해도 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80%, 종사자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현실적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게 정치라면 국회는 왜 필요한 걸까요? 사각지대를 어떻게 줄여가느냐, 이것이 정치권이 해야 할 진짜 역할이 아닐까요?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에선 코로나19 손실보상제와 재난지원금, 종부세 부과 기준을 비롯한 부동산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됐는데요. 잠시 후 뉴스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본격적인 합당 논의에 나섰지만 당명 변경과 고용 승계 같은 문제를 두고 양측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 같은 합당이 되지 않겠다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말이 지켜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는 국민의힘 측 합당 실무협상위원인 오신환 전 국회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로나19 현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45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13일 만에 600명대 중반으로 이제 늘어난 겁니다. 감염 경로별로 보면은 지역 발생이 605명이었고 이 중에 서울이 228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경기 180명, 인천 26명까지 합치면 수도권에서만 총 434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을 해서 전체 지역 발생 환자의 이제 71.7%를 차지했고요. 그 외에 교외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대전에서 57명, 경북 21명, 경남 18명, 강원 17명 이렇게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일단 지금 확진자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네. 대해서 상당히 이제 놀란 분들도 많을 건데요. 저도 아침에 상당히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방역 당국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600명대 확진자가 나온 것은 최근 2주간 환자 수가 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갑자기 환자 수가 많아진 거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전반적인 추세를 봐야 되고 하루 이틀 환자가 증감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정책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이게 이제 일시적인 것이다라는 점에 좀 힘을 주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향 추세가 조금 완만하게나마 있었던 것은 그게 지금 바뀐 상황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환자가 갑작스럽게 뭐 예를 들어 집단 감염이 발생하거나 이러면 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하루 이틀 그럴 수는 있는데 계속 추세가 나타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다.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좀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대전 지역에서는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된 1.5단계로 격상할 예정이라고요. 대전의 유성구의 한 교회와 관련돼서 지금 한 60명 이상의 확진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난 20일 날 해외 입국자 1명이 확진된 뒤에 이 가족이 이제 8명이 잇따라 감염이 됐는데 네. 이 가족 중에 이 교회에 교인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걱정스러운 부분이 이 교회 건물에 선교회하고 선교회가 운영하는 이제 그 학교, 대안학교가 있는데 여기 구성원 중에 혹시 확진 사례가 있는가를 살펴봤는데 일단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아직 없다라고 하고요. 방역 당국은 이 교회 신도들이 이 소모임을 열고 내부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등의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지하 1층 예배당 교단, 에어컨 필터, 지상 7층 세미나실 의자 등 7군데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라는 것도 지금 밝혀졌고요. 그리고 이 확진자들의 검체 분석을 해보니까 영국발 알파 변이 바이러스로 확인이 돼서 감염 속도가 상당히 빠른 그러한 사례였다. 이렇게 보입니다. 대전시는 이에 따라서 내일부터 이달 말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된 1.5단계로 이제 좀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식당, 카페, 유흥시설, 노래 연습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영업을 제한을 하고 행사 참여는 100명 이하에서만 하도록 하고 종교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는 좌석도 20% 이하로 제한을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대전시는 일주일간 확산세를 지켜보면서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 적용 여부를 결정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최근에 해외 입국자들 가운데 확진자 수도 많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또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변이 바이러스 중에서도 가장 전파력이 강한 게 델타형 변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델타형 변이가 또 변이를 일으키는 델타 플러스 바이러스가 나타났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지금 로봇 이름도 아니고 델타 플러스가 또 나타났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존에 이제 상당히 우려했던 게 영국발 이제 알파 변이였는데 그것보다도 이제 훨씬 이제 또 전파력이 강한 게 델타 변이였습니다. 인도에서 발생한. 네. 그런데 이 델타 변이가 또 이제 일부 변이를 일으킨 델타 플러스로 이제 또 변이가 됐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 인도 보건당국은 이 바이러스를 우려 변이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델타 변이 플러스 변이는 기존의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 검사, 백신 접종 등을 이제 좀 강화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상당히 이게 또 어떤 세계 각국으로 어떤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기존의 백신이 뭐 완전히 무용지물이라는 건 아니니까 백신 접종을 하는 게 굉장히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세계 각국이 다시 방역을 강화하는 추세라고요. 지금 이제 델타 플러스 변이는 일단 이제 인도에서 지금 보고가 된 것이지만 네. 델타 변이의 경우에는 인도를 넘어서 상당수 국가에서 지금 우세종으로 전환되고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처럼 가장 먼저 이제 세계에서 가장 먼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해제를 했던 이런 국가들의 경우에도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다시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경우에 전체 인구의 한 55%가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백신을 맞지 않은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른다든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이제 주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요. 그리고 러시아라든지 뭐 다른 국가들의 경우에도 상당히 이렇게 방역을 강화하는 이런 상황이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백악관 브리핑을 통해서 델타 변이의 감염자 비중이 지금 20% 이상까지 이제 올라간 상황이고 2주마다 대략 2배로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미국도 마찬가지인 게 백신을 맞지 않는 연령층이 좀 젊은 연령층인데 지금 18세에서 26세 청년층까지 백신이 이제 좀 접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이러한 좀 노력을 더 거듭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영국에서도 지금 신규 확진자의 90%가 델타 변이로 집계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기감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청취자 2583님께서 대전에 사는데 또 집단 감염이라니 힘이 빠집니다. 방역 수칙 나름 잘 지키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이렇게 되네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2315님께서는 변이 바이러스로 다시 옥죄는 시간이 오지 않을까 답답합니다. 백신 접종은 했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도 걱정됩니다. 이런 말씀도 좀 해주셨는데요. 일단 백신 접종을 최대한 빨리 2차 접종까지 끝내는 게 현재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지금 드네요. 연구 결과를 보면은 알파 변이보다 델타 변이가 백신 접종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우리의 이제 그 형성된 항체에 네. 대해서 그것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건 사실인데 1차 접종을 마친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이 백신이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네. 2차 접종까지 다 완료를 하면 상당히 효과가 또 백신이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1차 접종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할 것이 아니고 네. 2차 접종까지 마친 그런 상황이 꼭 돼야 되고 그것을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백신 접종에 대한 경각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키워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 9시 잠정식 개최 혹시 나왔습니까? 오늘 오후 9시까지 신규 확진자는 이제 551명으로 집계가 됐는데 전날 같은 시간보다 65명이 좀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일 발표될 오늘 신규 확진자 규모는 600명 안팎이다 이렇게 좀 보이는데요. 네. 역시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지금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상황이어서 지금까지 나온 확진자 지역을 나눠보면은 수도권이 이제 전체의 77.3%에 이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좀 일부 집단 감염 사례에서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장애인 복지관, 병원, 초등학교, 그다음에 교회, 음식점 등등에서도 집단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백신 접종 상황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죠. 이 상반기 백신 접종 일정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지금 자녀 백신 예약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인데요. 다음 달부터는 상황이 조금 나아질 것 같다고요? 이 방역 당국은 다음 달부터는 이 자녀 백신 접종이 좀 원활해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에는 2차 접종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건소로 지금 회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얀센 백신만 소량으로 남아서 당일 예약으로 지금 소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SNS를 통한 당일 예약 접종이 좀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잔여량이 다시 생길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은 SNS 당일 예약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지금 청취자 0228님께서 2020년 2월 덕분에라는 사랑의 마음이 이제는 역사가 되었네요. 이렇게 또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가 한때 이제 의료진 때문에 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되겠다고 해서 덕분에라고 하는 캠페인을 했었던 게 그렇습니다.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보건의료 노조가 방역 체계 개선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보건의료 노조가 말씀하신 대로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방역 체계와 지금의 교대제 개선 등을 요구하면서 총파업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의 감염병 대응 체계가 주먹구구식인 부분이 있고 또 공공의료에 대해서 지금 공공의료의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그런 현실인데 정부의 어떤 확충 계획이라든가 개선 계획 이런 것들은 상당히 미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24시간 환자를 실질적으로 돌봐야 되는 상황인데 인력 부족과 교대 근무에 의한 이제 어떤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업무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서 불법 의료 행위 이건 예를 들면은 이제 현장에 의료진이 부족하니까 간호사가 이제 그것에 어떤 필요한 어떤 의료 행위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좀 막고 그다음에 감염병 전문 병원을 설립하고 교대 근무도 4일제를 보장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걸 요구를 하면서 이것을 목표로 해서 총파업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방역당국은 지금의 열악한 처우 개선과 관련돼서 중대본 회의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 노조와 협의를 해서 개선 방안을 만들 예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건의료 노조가 주장하는 게 그동안 정부가 계속 해왔던 얘기 아닙니까? 그게 실천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병원단체나 의사단체에서 압력을 넣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일단 공공의료 강화와 관련돼서는 정부가 이제 추진해온 바가 있는데 이게 이 짧은 기간 안에 이제 달성되기 어려운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간호사와 의사 간의 어떤 업무 영역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상황에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또 추가로 돼야 될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가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려면 방역 당국과 정부의 노력도 지금 필요하지만 국회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입법이나 이런 것들을 매끄럽게 좀 진행이 돼야 되고 그걸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료단체들 간의
입장 차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도 조율이 돼야 되는 이런 사회적으로 이런 것들을 합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주체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정치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사실은 이렇게 조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정부와 방역 당국이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국회에선 대정부 질문이 오늘도 역시 이어졌는데 오늘은 경제 분야였어요. 혹시 쟁점된 게 있다면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오늘은 이제 김부겸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그다음에 문성호 산업통상부자와 윤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나와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했는데요. 탄소 중립 달성 방안이라든지 이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 이런 문제들이 현안으로 이제 다뤄졌고요. 그리고 청년 일자리, 주거 문제,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가 됐고 특히 야당 의원들은 탈원전 정책을 겨냥한 질의를 계속 이제 이어갔습니다. 네. 음. 그래서 이 가령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의 경우에는 김부겸 국무총리를 향해서 이 원전 없는 탄소 중립 이것은 구호만 있는 허구이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부겸 총리는 이 탈원전 지금 상황에서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전기가 원전에서 생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과도한 선동이다. 탈원전 정책 뭐 이런 에너지 전환 정책에도 불구하고 원전은 앞으로 60년간 우리 에너지원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경우에는 이 청년들이 8,720원 최저시급에 두 평도 안 되는 고시원에서 버티고 있다. 이렇게 청년 문제를 강조하기도 했고요.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 이걸 지적을 했는데 여기서 김부겸 총리는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죄송하다. 정말 부동산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든 그것을 구해오고 싶은 마음이다. 이렇게도 좀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손실보상제에 대한 얘기 혹시 안 나왔어요? 앞서 말씀드린 이제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정부가 지금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반대하고 있어서 상당히 지금 논의가 어려운 상황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김부겸 총리가 그렇게 뭉뚱그려서 말할 게 아니다라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역 때문에 영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한 업종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보상을 해야 되지만 개별 업소별로 하나하나 따져서 정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나이트클럽이라든지 이런 유흥업소에 손실을 보상하라고 하면 몇억 원씩 줘야 될 것인데 국민들이 그런 상황을 납득을 하겠느냐 뭐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 손실보상제가 소급 적용 성격을 갖는 피해 지원 방식이 돼야 된다라면서 그러한 방식으로 두텁게 피해를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김 총리 얘기 들어보니까 손실보상제 이거 정리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더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뭐 여당하고 이렇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논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손실 보상을 정확하게 모든 업소의 손실을 다 측정해서 이제 보상을 하느냐, 아니면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수준의 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형태의 지원이 이루어지느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건데 실질적인 효과에 있어서는 사실 그 두 개의 어떤 차이가 그렇게까지 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 말씀한 이제 김부겸 총리가 얘기한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그래서 이것은 노력을 하면 좀 합의에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최근 그러니까 그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민주당에서는 전 국민 지급을 기본으로 하고 지금 논의를 진행하는 것 같은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금 선별 지급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홍남기 부총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 지급은 검토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2차 추경 규모에 대해서도 30조 원 초반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홍남기 부총리가 추경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세수가 지난해보다 더 많이 들어왔고 경기 회복 속도가 빠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 초과 세수를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제 긴축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회복을 위해서 이 초과세를 써야 되기 때문에 추경을 이제 편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피해 계층에 또 두텁게 지원하는 이러한 어떤 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걸 전제로 해서 7월 초에 국회에 제출하는 걸 목표로 지금 추경안을 마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여당의 경우에는 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한 35조 원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홍남기 부총리의 설명대로면 일단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전제하고 지금 추경안을 짜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정부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러모로 이제 좀 수정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정부의 안은 이제 그러한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위 2% 종부세 부과 방안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홍 부총리가 의견을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상위 2% 이제 주택에 대해서 이제 종부세를 부과한다라는 게 민주당의 이제 입장인데 이게 대표적으로 부딪히는 반론이 조세 법률주의에 위배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조세 법률주의라는 것은 과세 대상이나 과세 요건, 과세의 어떤 구성 내용 이런 것들이 법률로 정해져 있어서 그것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상위 2%다라고 하면은 매번 그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 시행령을 통해서 다시 과세 요건을 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세 법률주의에 어긋난다 이런 반론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홍남기 부총리는 조세 법률주의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러한 형태의 이제 어떤 과세가 있었다라고 좀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하고 정의당의 경우에는 조세 법률주의와 조세 평등주의의 위반이다라면서 반박을 계속해서 이제 했습니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진표 의원. 상위 2% 내에 들어간다면 자긍심을 갖고 종부세를 낼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김진표 의원의 경우에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이 낸 세금으로 정부가 이렇게 도로도 닦고 지하철도 닦고 학교도 짓는 것인데 좀 이 상위 2%에 좀 이제 좀 이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긍심을 내고 종부세를 자긍심을 가지고 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상위 2%로 규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좀 불가피성에 대해서도 좀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 가구가 이제 늘어났는데 가령 서울 시내 30평 이하의 아파트 한 채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종부세를 내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종부세 내는 사람한테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뭐 종부세는커녕 그러한 조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뭐 자긍심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세금을 내면서 자긍심을 상당히 가지고 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은 부분도 있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부세 2%다라고 규정을 했을 때 이게 예상 가능한 우리 집은 올해에는 2%에 들어갈 수도 있고 내년에는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걸쳐져 있는 사람이라면 종부세를 내는 해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것보다는 좀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좀 불만을 가질 소지가 높지 않을까? 상식적으로는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김민하 평론가는 종부세를 안 내고 있기 때문에 가난하니까요. 심정을 잘 모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내는 사람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긍심이 있을 수 있겠죠. 혹시 네. 김성환 평론가님은 내십니까?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좀. 아직 모르셨군요. 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곧 내실 것처럼 말씀을 하시네요. 네. 한참 멀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국회에서 쟁점이 됐던 게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법 아닐까 싶은데요. 법안 처리가 또다시 미뤄졌다고요? 국회 보건복지가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법을 놓고 심사를 진행을 했는데 여야 간의 의견이 일치가 안 돼서 통과가 미뤄졌습니다. 일단 제1법안 심사소위에서 의료법 개정안 심사를 했는데 쟁점은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CCTV를 수술실 내부에 설치할 것이냐 아니면 입구라든지 다른 위치에 설치할 것이냐 그리고 CCTV의 설치를 의무화할 것이냐 아니면 병원 자율로 맡길 것이냐 이런 것들이 쟁점이다라는 건데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법안 자체는 이제 반대를 하지 않지만 지금 의료계와 의료단체, 환자단체 이렇게 좀 의견이 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들어봐야 되고 이걸 협의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여기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안이 지금 상당히 지금 말씀드린 쟁점별로 다른 이제 내용의 법안들이 쭉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국회에서 이 의견을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지금 상당히 강하게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수술실 CCTV를 내부에 설치할 것이냐, 수술실 입구에 설치할 것이냐, 이 위치를 두고 가장 큰 쟁점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환자단체는 일단 수술실 입구가 아닌 내부에 설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입장을 냈는데요. 이미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 중에 출입구의 60%, 수술실 내부의 14%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하면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자는 것은 상당수 의료기관에서 이미 하고 있는 걸 의무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대리수술이라든지 비윤리적 의료 행위를 예방 근절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네. 반면 이제 의료계의 경우에는 이것에 대해서 신중히 결정해야 된다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가장 이제 좀 우려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대목이 의료진이 뭔가 심리적으로 위축돼서 사고 위험성이 높은 수술을 거부하거나 뭐 너무 긴장을 많이 하게 돼서 집중력이 저하가 돼가지고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뭐 이런 반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의견 차가 있기 때문에 좀 좁히는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술실 입구에 설치하는 거는
의료계에서도 일단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수술실 입구 설치는 100번 양보해서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내부 설치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이게 협의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직장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대체공휴일법. 이 대체공휴일법 제정안이 여당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어요. 그렇습니다.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 대체 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이제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국회 행안위가 전체 회의에서 이것을 의결한 것인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표결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체 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이 내용은 이 법안은 이제 시행을 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다만 주말과 겹치는 올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의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해서 올해라도 이제 대체 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 법 적용 대상에서 이제 제외가 됐는데 현행 근로기준법과의 어떤 충돌 이런 것들이 이제 고려해서 지금 어떤 정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대체공휴일법 제정안에 원래 찬성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은 그 졸속 심사가 이루어졌다 이러면서 반대 입장을 표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행안위 법안 소위에서 이 법을 논의한 총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3시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혹시 이 법안 때문에 어떤 충격을 받지 않을지 이러한 것을 검증하는 절차가 있었어야 됐는데 이것이 생략됐기 때문에 이것은 무책임한 어떤 그러한 논의였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런 주장을 하는 의원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뿌렸는데 이제는 공휴일까지 뿌려서 이렇게 국민을 갈라치게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상당히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좀 헷갈리는데요. 대체공휴일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반대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대체공휴일법 제정에서 공휴일이 늘어나는 것은 기업들의 그 어려움을 고려해서 더 확대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대놓고 반대한다 이렇게는 얘기하지 않는데 이런 주장을 좀 종합을 해보면 사실 반대한다에 가까운 입장으로 지금 기울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체 공휴일을 지정해서 이제 휴일이 늘어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재계라든가 어떤 좀 기업을 대변하는 단체들은 그게 문제다.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좀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목소리를 들어서 신중하게 법안을 심사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국민의힘 얘기인데 결국 그러면은 지금과 같은 형태의 대체 공휴일 지정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는 것에 가까운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국민 여론은 대체공휴일법 제정에는 찬성하는 쪽이니까 그거는 두더라도 기업들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라도 좀 더 심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게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근데 5인 미만 사업장이 이제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 이거는 노동자들 사이에 휴일의 양극화, 휴식의 양극화라고 해야 되나요? 이건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이 한국노총의 경우에는 이번에 논평을 내고 이 공휴일을 통한 휴식권 보장은 국민의 포괄적 기본권인 행복 추구권에 이제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된 것은 이런 취지를 뒤집은 것이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민주노총과 이제 뭐 권리찾기 유니온 등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1일 날 기자회견 열었는데. 차별과 배제를 기본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의 문제이다. 공휴일마저 양극화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정의당의 경우에도 이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된 것에 대해서 지금 1,600만 노동자 중에 절반이 넘는 840만여 명이 대체 공휴일에 쉴 수 없게 된 것이다. 라면서 민주당을 강하게 규탄한다. 1등 시민, 2등 시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원래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공휴일에 쉬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제 대기업이나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쉬는 것인데 그걸 근로기준법으로 끌고 와서 지금 유급휴일 제도 안으로 포함시킨 거잖아요. 그런데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되는 법률이니 그러니까 휴일도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로기준법 지금 근로자의 근로 여건은 누가 챙겨야 되느냐. 이런 모순이 또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어떤 방식으로 좀 논의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이 얘기 언제까지 계속할지 모르겠는데 정치권에서 오늘도 이른바 윤석열 X파일 출처를 놓고 공방을 벌였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고 어떤 방식으로 뭐 이렇게까지 된 것이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입씨름을 벌이고 있는데요. 일단 야당은 이게 결국 민주당 말 무슨 문서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여당은 그렇지 않다. 결국 야권 내에서의 논란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우에는 TBS 라디오에 나와서 이 문서에 대해서 이 검찰총장 인사 과정에서 야당이 내부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정리했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 홍준표 의원을 겨냥을 해서 홍준표 의원이 가장 잘 아는 내용일 거다. 그리고 또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 후배 아니냐. 지난 여름에 뭘 했는지를 다 아는 분이 또 홍준표 의원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민주당 핵심 관계자 뭐 이렇게 해서 언론에 나오는 얘기도 있는데 이 장성철 소장의 이 엑스파일 파동은 야권 내부의 권력투쟁의 신호탄이다. 그래서 그러한 검증 필요성이 제기된 윤석열 전 총장이 불법 사찰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뭐 맞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 검증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여당 의원들의 이제 어떤 발언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 총수로서 여러 가지 수사를 이렇게 지휘할 때 다소 뭐랄까요 강도 높은 수사 이런 것들을 추구해 왔는데 본인에 대한 어떤 검증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정치 공작이다라든지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게 대체적인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엑스파일 처음 뭐 존재를 언급한 사람이 보수 정치 평론가잖아요. 근데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처음엔 좀 난감해하기도 하고 당혹스러워하는 반응도 좀 있었는데 그 다음엔 정치 공작이라고 하는 공세를 펼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어떤 입장이에요? 일단 국민의힘은 이 이른바 엑스파일, 이 윤석열 엑스파일의 뭐 내용이라든가 뭐 또는 이 문서를 문서를 갖고 있다든지 뭐 이런 것은 다 부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다만 이 문서는 송영길 대표의 책임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김재원 최고위원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TBS 라디오에도 출연을 해서 이게 일종의 수류탄이 이제 내부에서 터진 것이다라고 지난번에 주장을 한 것에 덧붙였는데 네. 이 수류탄을 제조한 것은 송영길 대표이다라고 또 주장을 했습니다. 아, 송영길 대표 쪽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제조한 거를 보수 정치 평론가가 그럼 과거 국민의힘 쪽 인사였었던 거죠. 국회의원 보좌관했었던 갖고 와서 국민의힘 안에서 터뜨렸다. 보수 정치 내부에서 터뜨렸다. 예, 네. 예. 그러한 비유인데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엑스파일이 아니고 이것은 송영길 엑스파일이라고 불러야 된다라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일종 의원의 경우에도 CBS 라디오에 이제 출연을 해서 송영길 대표가 윤석열 전 총장 관련 검증 자료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러한 의혹을 밝히고 검증을 해야지 왜 쌓아놓느냐라면서 이 이른바 윤석열 엑스파일의 어떤 책임론 이런 것들을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 이른바 윤석열 엑스파일을 직접 봤다. 그리고 내가 지금 갖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던 장성철 소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오늘 SBS의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는데요. 상세하게 이제 이 얘기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건을 보면은 4월 작성 문건이 있고 6월 작성 문건이 있는데 6월 작성 문건의 경우에는 어떤 뭐 정부 기관이 좀 개입해서 만든 것으로 이제 자신은 알고 있고 자신에게 문건을 전달해 준 사람이 그렇게 설명을 했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시중에서 그냥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네. 워낙 지금 논란이 많이 된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 문서를 계속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여러 오해를 낳을 수 있고 부적절하다라고 하면서 방송이 끝난 다음 집에 가서 이 문서를 바로 파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서를 받을 때 이제 이 출력물의 형태로 받았기 때문에 파쇄를 하면 없어진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SNS에 올린 것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국민의힘 내부 인사나 당원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정치 평론가이기 때문에 그 문서를 접하고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그동안의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조언이나 뭐 이런 희망적인 얘기를 해왔지만 이 문서를 보고 이것은 정말 이 문서대로의 내용이라면 어떤 지지하기 어려운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러한 네거티브 공격이 있을 경우에 윤석열 전 총장 측은 방어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그러한 우려를 쓴 것에 불과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뭐 개인적인 이제 의견을 좀 얘기한 거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우리가 문건을 보거나 문건의 존재에 대해서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시중에는 뭐 굉장히 많은 문건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장성철 소장은 네. 시중에 있다고 얘기하는 그 문건들은 본인이 본 그 문건과는 다르다라고도 확인을 했습니다. 다른 문건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또. 지금 너무 많은 문건이 돌아다닌다고 얘기가 나와서 근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전에 약속했던 비단 주머니를 펼치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요. 비단 주머니를 펼치긴 펼치는데 이제 그 조건부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이 아직 당원도 아니고 정치 참여 의지도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당이 대응을 검토하거나 그럴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당에 입당을 해서
그리고 그러한 흑색 선전이 윤석열 전 총장에게 제기되는 게 확실해지면 기존에 약속했던 비난 주머니를 열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일과 관련해 야권의 대권주자로 꼽히는 홍준표 의원, 황교안 전 대표도 뭐 입장을 내는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앞서서 이제 송영길 대표가 홍준표 의원을 이제 호명하기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일단 본인은 이 엑스파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사찰을 늘 했던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불법 사찰 운운으로 검증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여기서 사찰이라는 것은 검찰총장이 대검 범정과 이제 범죄 정보를 지급하는 네. 그러한 어떤 부서를 통해서 늘 범죄 정보를 수집했고 사찰을 하지 않았느냐라면서 이것은 일종의 내로남불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전 대표의 경우에도 MBC 라디오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되는 사람은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나서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것은 어쨌든 윤석열 전 총장이 당당하게 원칙대로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황교안 전 대표도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이 검찰 내부에서 이제 뭐 볼 수 있는 그러한 자료들이 유출된 거 아니냐라는 이런 연장선에서 황교안 전 대표가 대권에 도전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이러한 윤석열 엑스파일의 출처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건 아니다. 말할 가치도 없는 얘기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조선일보가 성매매 사건을 다룬 기사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을 연상시키는 일러스트를 사용해 논란을 일고 있고 조선일보가 결국 사과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뭐 성매매를 이제 한다고 해놓고 이제 실제로는 이제 좀 지갑을 이렇게 훔치는 그런 어떤 범죄에 대한 기사인데 이 기사에 들어간 이제 그림이 조국 전 장관과 조국 전 장관의 딸을 이제 일러스트로 만든 그러한 이제 그림이었다라는 점에서 이게 이제 문제다라고 조국 전 장관이 크게 반발을 하는 상황인데요. 네. 그래서 이 그림을 넣은 것의 책임자는 누구냐 이런 것들을 조선일보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반발을 하니까 조선일보가 오늘 조국 씨 부녀와 독자들께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사과문을 인터넷에 이제 올렸습니다. 그래서 해명 내용은 담당 기자가 일러스트 목록에서 이 이미지만 그냥 보고 이제 그냥 이걸 이제 싣는 실수를 했는데 원래 이 이미지는 서민 교수가 기고한 글에 이제 있는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 글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제 그러한 일러스트였는데 이렇게 이제 활용을 했고 이것은 이제 관리 감독이 소홀히 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했는데요. 조국 전 장관은 상습범의 면피성 사과이다.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지 불과 하루 만에 또다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사무처 노조가 국민의당이 최근 당협위원장을 임명하는 등 몸집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국민의당 측 권은희 실무협상단 단장은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단가를 후려치는 행태의 전형이다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측 합당 실무협상위원인 오신환 전 국회의원 연결해서 지금 어디까지 지금 합당 논의가 진행이 되는지 어떤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네, 지금 이른바 국민의힘이나 국민의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합당해야 한다고 하는 당이론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이 얘기가 있었는데요. 근데 실제 네. 실무협상을 하는 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이 협상단으로 회의 참석하셨는데 분위기는 어떻다고 보세요? 일단 지난 3월 달에 서울시장 경선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께서 당시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합당에 대해서 선언을 했고 또 그 이후에 저희 당의 조영 권한대행께서 큰 틀에서의 합의된 내용들을 전제로 해서 일단 실무협상단으로서의 역할들을 하기 위한 첫 번째 상견례의 자리였습니다. 근데 저의 경우는 권은희 의원과는 과거 같은 정치 활동을 해왔고 네. 또 서로 잘 알기 때문에 좀 이렇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서로 마음을 주고받았던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네. 근데 첫 실무협상단 회의 직후에 위원님께서 당대당 통합을 원칙으로 한다는데 합의했다 이렇게 밝히셨거든요. 네. 근데 그동안에 이제 국민의당 쪽에서는 당대당 통합을 똑같이 얘기하고 있지만 흡수 신설합당은 우린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이 당대당 통합이 어떤 형태의 통합을 의미하는 겁니까? 지금 말 그대로 지금 정당법상의 합당에 해당하는 것은 소위 신설합당과 흡수합당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네. 예, 그중에 당대당 통합이라고 하면 각 양당의 현재까지의 어떤 인적 물적 재산들을 다 인정하고 서로 대등한 조건에서 합당을 하는 그런 방식의 신설합당 방식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여러 가지 주호영 전 권한대행께서 합의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내용을 봐도 기본적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당대당 통합의 정신이 부합하기 때문에 저희는 신설합당 방식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가치를 확장하고 국민들께도 서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합당의 방식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원칙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신설합당은 국민의당 쪽에서도 얘기가 계속 나왔던 것이니까 그런데 네. 결국 마지막 관문은 당명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당명 개정과 관련해서 권은희 의원께서 사실 저희가 첫 번째 상견례 하기 이전에 여러 언론을 통해서 당명 개정의 요구를 해오셨는데, 네. 저는 1차, 그 회동 이후에 가진 느낌은, 저희가 발표한 가치 확장을 위한 당대당 통합, 그 정신, 그 원칙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지, 반드시 당명을 제3의 당명으로 꼭 바꿔야 된다라는 것을 고집하고 계신 건 아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의당 쪽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한 겁니까? 아니면 위원님의 의견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 합당을 하는 이유와 네. 또 그 의미 자체가 기본적으로 양당이 서로 확장적인 시너지가 나는 통합을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당명을 개정하기 위해서 합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가 종착점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에 공통된 인식을 같이 했고요. 다만 지금 말씀드린 새로운 모습으로서 국민들께 더 많은 감동과 또 확장하는 그런 의미의 합당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당의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는 그것이 새로운 어떤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명 개정이 수반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네. 저희는 지금 상당히 이준석 당 대표가 된 이후에 저희가 그런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국민적 시선들이 다소 호전된 측면들이 있고 우리가 실질에서 내부의 어떤 개혁이나 변화, 혁신들을 도모하면서 그 모습, 그 내용 속에서 그런 것들을 구현해 가면 더 국민들로 봐서는 그 자체가 시너지 나는 통합으로 보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서로 의견들을 조율하고 지금 좁혀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예.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당과 당이 만나서 통합을 하는 거는 참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네. 제가 당명 문제를 자꾸 여쭤보는 것은 일종의 이제 상징이잖아요. 당명은. 네. 통합을 했다고 하는 상징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네. 이준석 대표는 잘 되는 의식적 간판을 내리라는 것은 내리라는 것이 국민의 공감을 살 수 있을지 의아하다 이러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어요. 근데 이게 네.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그러니까 겉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게 당명일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통합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자꾸 얘기가 나와서.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지금 현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 더 지지율도 높고 또 다수의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원내 정당이며 국민의당은 지금 현재 작은 정당으로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인식하는 바는
국민의힘이 국민의당을 흡수합당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네. 저희로서도 그것을 경계하는 것은 어쨌든 국민의당이 추구하는 중도 실형의 외연을 확장하는 측면에서 저희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키워서 서로 더 큰 시너지가 나는 통합을 원하는 것이지 단순히 국민의당을 흡수해서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목표는 아니란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를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국민들께도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그런 통합이 과연 무엇이냐, 어떻게 보여지는 것이 국민들께 더 커지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느냐,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건데 저는 단순히 그것을 당명만 바꿔서 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과거에 네. 저희가 지난 총선 전에 소위 세보수당과 그 당시 자유한국당이 통합해서 미래통합당이라는 당명을 통해서 총선을 치렀잖아요. 네. 하지만 국민들이 봐서는 전혀 새로워진 것도 없고 그 당시 기존에 있는 자유한국당의 모든 지도부가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 속에서 단순히 그냥 흡수돼서 사라지는 그런 형태의 통합으로 비춰진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결국엔 총선에 참패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명을 바꾸는 것이 결코 무슨 새로움을 추구한다라기보다는 어쨌든 그 실질과 내용 속에서 그리고 국민들이 인식할 때 이것이 국민의당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그리고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만나서 더 큰 시너지가 나는 통합으로 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근데 국민의힘이 안철수 대표의 채무하고 사무처 당직자 고용승계 문제를 책임지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이 문제 놓고 국민의힘 사무처가 국민의당의 과도한 양두구육 행태다 맹 비난을 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당대당 통합 신설합당 방식은요. 정당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물적, 인적 재산들이 함께 통합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본 정신에 맞춰서 살려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노조에서 국민의힘의 노조에서 성명서 낸 것은 우리 당내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으로 볼 수 있고 또 저희가 우리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분명히 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조정해서 대표단이 국민의당과 같이 대표성을 갖고 합의를 이뤄 나가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권은희 국민의당 실무협상 단장은 사무처 전원 고용승계, 채무 변제 이거는 요구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네.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합의가 된 거긴 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당의 권은희 의원조차도 100% 전원 고용승계나 이런 것들 주장한 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기본적인 당대당 통합의 정신에 부합하는 모습으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정치의 정당과 정당 간의 통합이라는 것은 기업의 M&A와는 좀 다른 성격이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가치를 통합하고 더군다나 3석의 국민의당과 102석의 국민의힘이 통합되는 과정 속에서 작든 크든지 간에 어쨌든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서로의 시너지를 내기 위한 통합인 것이니까 예. 이게 숫자로서 무슨 더하기 빼기의 그런 통합과는 전혀 다른 문제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합당 논의 언제까지 마무리 지을 생각이세요? 현재로서는 어떤 정해진 시간을 두고 있지는 않는데요. 네. 이미 지난 3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통합을 이미 국민들께 약속했고, 그 합당의 시간들이 너무 지리하게 끌게 되면, 그 또한 국민들께는 또 피로감이 쌓이게 되고, 또 네. 앞으로, 지금 대선 과정에서의 정치 일정들이 굉장히 급변하면서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시간을 많이 끌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최근 정치권에 뜨거운 이슈로 등장한 게 이른바 윤석열 엑스파일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 문제하고 이 엑스파일 문제 이게 지금 다 검증의 문제까지 얽혀가지고 아주 복잡한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번 일이 야권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어쨌든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는 정치권에서 어떤 정치적인 본인의 국정 철학이나 대통령으로서의 비전들을 아직까지는 보여주고 있지 않잖아요. 예. 그런 과정에서 검증의 부분과 또 소위 뭐 저작거리에서 돌고 있는 여러 가지 가십거리에 대한 내용들이 맞물려서 엑스파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요. 저는 뭐 그 내용에 대한 실체도 그렇고 그 내용도 뭐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정치적 파장이 있는 내용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도 과거 20대 국회에서 윤석열 총장이 인사청문회 할 때 당시 법사위원으로 제가 인사청문 위원으로 참여를 했었던 입장에서 보면 네. 당시에도 많은 의혹들이나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뭐 그런 수준에서의 내용과 또 소위 지금 뭐 거론되고 있는 부인의 문제나 아니면 장모, 처갓집의 문제 이런 것들을 아마 이렇게 총 정리해 놓은 그런 수준의 문건이 아닐까 이렇게 싶고요. 다만 네네. 이것이 그 소위 뭐 정치 평론가라고 하는 장성철 씨가 그것을 SNS에 올리면서 이것이 일파만파 커졌는데 뭐 그 파일을 뭐 그것이 문제가 될 만한 파일이라면 그것도 하나의 국민들께 뭐 검증하는 과정으로 본다면 그것은 뭐 언제 드러나도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것이 자꾸 파일의 실체, 무슨 내용, 뭐 꼭 관음증을 자극하는 듯이 이런 식의 시간 끌기로 계속 간다면 저는 뭐 이 대선 과정 또한 국민들께 또 굉장히 진흙탕 싸움에 이런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 증폭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저는 윤 총장께서도 빨리 링 위로 등장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과 본인의 생각과 입장을 정확하게 본인의 입으로 국민들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입지에 따라서 또 합당 문제도 지금 맞물려 있는 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대선 행보도 좀 달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안철수 대표 대선 출마 선언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안 대표께서는 지난 서울시장 출마하면서 대선 출마는 안 한다라고 분명히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과정에서 이제 국민의힘의 합당을 통한 새로운 정치 환경의 변화 속에서 과연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실지는 저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또한 지금 뭐 우리 당내에서도 그렇고 또 윤석열 전 총장과 네. 뭐 최재형 감사원장 또 김동연 전 부총리 뭐 이런 다양한 인물들이 거론되는 과정 속에서 국민들의 관심과 초점이 어디로 맞춰질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지금 합당의 과정 속에서도 대선 출마에 대한 여지를 열어놓고 그 부분을 검토해 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합당 이후에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 아마 입당을 밝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늦은 시간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측 합당 실무협상위원인 오신환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지금 청취자분들께서 의견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K0297 아이디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퇴근길인데 오늘 홍대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요. 확진자 줄어들어서 사람들이 다시 술 마시러 다니는 것 같아서 조마조마하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좀 방역에 대한 인식이 느슨해지는 거 아닌가 좀 걱정이 되는 그런 문자인 것 같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화제성 뉴스를 살펴보는 밤탐 뉴스 한밤의 인문학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